자, 이제 민소법도 뭐 민법과 마찬가지로요. 그 이제 그 사례 그 총 78개니까 하루에 한 10개씩 정도는 풀어야죠. 그 10개 하고 또 선택형도 한 10몇 문제 이렇게 똑같이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이제 민법 과목 끝나고 했는데 뭐 복습하면서 뭐 쫓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데 그럼 요맘때는 또 뭐 선택형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선택형까지 다 이제 꼼꼼하게 하면서 따라오긴 힘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선택형도 강의 집어넣었지만 그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순학 그 민사법 끝나면 뭐 6월 달쯤 되겠죠. 6월 달쯤부터는 일요일 날에 그 정지문책 내가지고 그 변시 기출만 일단 우선은 그 정지문 강의를 일요일 오전에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일요일 날 그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저녁 이럴 때 선택형 그때 좀 복습을 좀 하시는 것도 그 변시 기출 자체는 뭐 작년에 저기 시험 보신 분들 대충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은 뭐 아는 지문일 테니까 그 변시 기출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 측면에서 그냥 정지문 보면서 잘 모르는 지문만 원래 문제를 찾아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일순환 때 저기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더라도 일순환 때 그 법전형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 저 하루에 그래도 몇 문제씩 봤으니까 그거랑 뭐 지문 문제를 실전용으로 보시고 그 변시 기출에서는 뭐 어차피 그 변시 기출 중에서 한 반은 아는 지문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고 또 물론 반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정지문 가지고 정리하는 게 무난해 보이고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판례들만 따로 그런 지문들만 따로 원래 문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뭐 일요일 날저 6월 달, 7월 달 이렇게 연결해서 그 좀 저 그런 식으로 정리할 테니까 작년에는 막 주중에 한 번 하고 주말에 하고 하니까 뭐 좀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좀 잘 힘들어서 못 따라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쭉 해서 하여간 뭐 6월 달 이후부터는 그냥 일요일 날 그 시간을 비워 놓으세요. 뭐 여러 가지 특강들을 할 테니까 뭐 가족법 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뭐 가족법도 해야 되고 뭐 엄수표도 해야 되고 보험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법도 해야 되고 하여간 할 거 많으니까 그냥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 오전은 그래서 오후에 할까 하다가 이제 오전에 빨리 하고 그래야지 일찍 나오실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자꾸 뭘 그 저기 강제를 해야지 억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목표는 세우면 다 못 지키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 그렇고 강의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뭐 세우는데 시간 걸리고 뭐 하다 보면 뭐 이 지키지도 못할 목표를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디에 구속을 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 끝났으니까 보통 이제 민법을 복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복습하려고 하면 잘 안 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집에 뭐 10시쯤에 저 독서실 나가면 한 9시부터는 무조건 이제 복습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잡아놓으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또 상법 끝나면 이제 형사 들어갈 때 또 민사 복습해야 되지 않느냐. 뭐 물론 이제 민사는 뭐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잘 안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예요. 집에 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그날 진도가 뭐 당연히 밀렸을 거 아니에요. 밀려도 그냥 뭐 10시에 집에 간다. 그러면 9시부터 무조건 이제 민사법 펴놓고 뭐 조금씩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은 그 6월 달부터 이제 일요일 날할 테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수업은 들어야죠. 수업을 안 들으면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따로 정리 안 하더라도 수업 듣고 그래서 얼핏이라도 들어놓은 거하고 아예 안 본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 날에 선택형 기출을 정지문으로 정리하면 그때 이제 복습을 좀 하시면서 좀 따라오고 그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 그러니까 이제 민법, 민소, 상법으로 갈수록 이제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범위가 주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적중률로 치면은 이제 민법은 워낙 양이 많고 뭐 구적지도 많이 나오니까 뭐 민법의 적중률이 뭐 10이라면 아니, 10 중에서 뭐 5라면 민소상법으로 갈수록 적중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민소상법은 또 투자하는 시간도 적고 또 민소 같은 거 어렵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 그렇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민소는 뭐 어려가지고 이제 다수상자가 가면 뭐 헷갈리고 상법은 또 뭐 주식 거래 이런 거 안 하면 뭐 현물 출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소상법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쟁점들을 뭐 찍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민소상법을 갈수록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도 올해 그 연속으로 뭐 저기 인자항변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온 게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나올 만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특히 뭐 다른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드리는 자료 그 매일 시험 보는 걸 일단 우선순위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10월 달 가면 일순환 진모 전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걸 또 어느 것부터 먼저 봐야 되냐지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다 봐야지 다. 그래서 다 보시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못대 문제들도 뭐 중요한 판례들도 뭐 낼 거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강평했던 그 가족법 문제는 작년 집못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 가지고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안 만든다고요. 안 만들면 당연히 적중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이제 일수전화 때 내면 집못 때 또 문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또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안 내고 이제 다른 문제 냈다가 다른 문제 가지고 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돌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적중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 만들고 뭐 책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해서 하면은 이제 뭐 적중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 제가 드린 자료들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진도는 어차피 밀리게 돼 있고 진도를 뭐 다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에 를 100%다 소화를 해야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수험생은 어차피 뭐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원을 꾸준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제 자꾸 제가 드린 자료 위주로 정리를 하면 그걸 벗어나는 건 어차피 뭐 당락을 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제 민소법은 거의 뭐 민소상법은 암기장 강의할 때도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법은 그나마 뭐 선행학습도 하고 좀 하시는데 민소상법은 사실 기본 강의 같은 걸 안 들어본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학점 따느냐고 듣고 막 그런 거 말고 그 민법은 그나마 뭐 이제 로스쿨 입학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민법 중요하다니까 뭐 기본 강의도 뭐 저기 다 완강은 안 하더라도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민소상법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길래 그래서 민소상법 그 암기장 강의할 때는 해당 부분은 거의 뭐 기본 강의 하듯이 꼼꼼하게 했으니까 그 민소 암기장도 저기 열어주라고 했으니까 그 암기장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암기장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매일 시험 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보완을 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자꾸 보면 그냥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인 줄 알고 그다음 반대로 다른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 줄 알고 그 얘기를 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도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암기장 가지고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암기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안에서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교양 과목 수업 들으면 뭐 노트 정리 잘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노트 정리 잘해 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외우잖아요. 그래서 외우고 이제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강사들 암기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 내가 다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10년 걸리잖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다른 강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암기장을 그냥 정리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 한도에서 뭐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그걸 아주 활용하고 시험 보고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민소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뭐 민법도 그랬지만 이제 뭐 기본 내용들을 자꾸 숙지를 하는 게 급하고 문제는 뭐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해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가 어려워 놓으니까 이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메일 뭐 상담하신 분들이 자꾸 양을 늘리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뭐 3개년 봤는데 뭐 3개년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 5개년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기본 내용 자체가 숙지가 안 돼서 안 된 거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사실 아주 축소한다면 변시 기출 문제 정도만 소화를 해도 충분하고 근데 이제 이게 공부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따로 보니까 뭐 이제 뭐 처음 공부할 때 뭐 교수님 책 뭐 2,000페이지짜리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객관식 따로 주관식 따로 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근데 변시는 뭐 동시에 보니까 그렇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기장 형태가 되고 근데 뭐 암기장이 말만 암기장이지 뭐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고 저 문제 풀이는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집 가지고 정리할 건 아니고 그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암기장이 대부분 있으니까 확인하는 용도로 좀 봐야죠. 자, 그 사례는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씩은 나가니까요. 자, 일문으로 가셔서 3페이지에 관할 문제가 뭐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럼 관할은 일단 뭐 합의 관할이 있으면 이제 합의 관할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건 뭐 주어질 거 아니에요. 뭐 어디로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 관할이 있으면은 이제 그 유효 요건. 그래서 합의 관할이 있으면은 이제 유효성, 유효 요건을 검토해야죠. 유효 요건.
그래서 뭐 서면이 합의고 1심이고 어쩌고 뭐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암기해가지고 이제 유효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모습을 검토해야죠. 모습. 그래서 이제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그래서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전속적 부가적을 검토하려면 뭐 통설 판례는 법정 관할 중에 하나면 전속적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예요? 이제 법정 관할을 찾아야죠. 그래서 법정 관할을. 그 법정 관할은 뭐예요?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그래서 이걸 다 찾아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정하면 전속적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의 유효권을 못 갖췄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법정 관할 찾아야 되잖아요. 법정 관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경합하는 거죠. 특별 재판적이 우선하는 게 아니죠. 이런 절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할이 구비가 되면 뭐 적법한 관할이다 가는 거고. 그래서 관할 위반일 때는 이제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지. 변론 관할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자꾸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이 목차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물 관할은 16년도 변시 한번 나온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보실 거고, 사물 관할은 그 문제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이 나오면 다 이렇게 주소가 나오잖아요. 강남구 본점이 있는 가분행은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에게 1억 원을 대하면서 자, 약관에 의한 대출 계약 밑줄 쳐주시고, 이것도 뭐 판례까지 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 대출 받으면 당연히 약관 있잖아요. 그래서 위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분행 영업종 소재지 법원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맨 마지막에 본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를 관할로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서면에 의한 관할이 합의가 되죠. 근데 가분행의 영업점은 뭐 서울, 부산 등등인데 대출 계약은 대구, 수성구 영업점 밑줄 쳐두고요. 그럼 이제 대구지방법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추가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가분행의 뭐가 업무는 자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대출 이후에 이제 뭐예요? 은행의 내부 업무 분담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할 때는 대구 수성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영업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갑은행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산 영업점 소재지 자 부산지방법원 밑줄 쳐두고요. 그랬더니 을은 당연히 뭐예요? 관할 위반 주장하면서 이송 신청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문제 1번에 법원은 을의 관할 위반으로 한 이송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보고 이송 신청은 없으니까 뭐 각하해야 된다. 이것만 쓰면 안 되잖아요. 관할 위반인지를 먼저 검토해야죠. 이거를. 자, 그래서 해설 가셔가지고 이제 로마자 2번에 그래서 합의 관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의 합의 관할이니까 뭐예요? 보신 대로 유효성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합의 관할의 뭐 적법성, 유효성, 뭐 요건, 뭐 목차는 어떻게 잡아 상관없고. 그래서 1번 1심의 의미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장에 다 있으니까 여기를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넘어가고 암기장 가지고 암기하는 거고. 그래서 암기장을 토대로 잡아가지고 그럼 이제 시험 전날에 그거 보면 이런 사례도 다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1심 임의 관할이고 합의 대상 법률 관계 특정되고 반드시 서면이 되죠. 그 다음에 관할법원 특정이 돼야 되고. 물론 관할법원을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죠. 뭐 여러 개 정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 사안포선만 보면 되잖아요. 가분행의 영업정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 관할 조항이 약관이니까 서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건을 구비했다. 그럼 이제 요건 구비하면은 모습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유형 및 판단 방법. 그래서 법정 관할 외 반환을 정하는 부가적 합의와 특정 법원만을 정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다. 이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 통설 판례 일치하죠. 경합하는 법정 관할 중 하나를 정한 합의는 전속적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이다. 그럼 이제 항상 논거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법정된 관할법원, 즉 입법자들이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서 해라라는 법정된 관할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피고 이익까지 고려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이제 소결해서 뭐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갑과 을 소송에서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주소지 대구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지인데 이건 금전채무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 거래죠. 그래서 영업점 소재지 법원이다. 그럼 영업점 소재지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일단 전속적 합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영업점 소재지라고 했으니까 전속적 합의인데 로마자 3번에 가서 뭐 요 판례 갖고 내신 거죠. 그래서 각주 3번에 있는 그러니까 본문 판례를 보시면은 이제
주식회사의 영업정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 사안에서 약관에서 말하는 영업지 소재지란 이제 체결될 당시 거기가 키워드죠. 체결될 당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체결될 당시 관할하던 영업정 소재지다. 그러니까 체결될 당시 키워드 외우시고 그래서 검토는 뭐 판례 놓은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관에 근거하여 업무 조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이제 결국 뭐야?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관할권을 인정한다.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방이 지정 동그라미 써두시고 그 은행이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소 지점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다는 조항과 똑같기 때문에 그럼 뭐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인 대구지방법원이고 부산지방법원은 뭐예요? 전속적 합의 관할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할 위반 이송 신청. 이거 뭐 잘 아실 테니까 그 집권이고 이송 신청권이 조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부정을 하지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소법은 이제 마지막 답 쓸 때 묻는 말을 뭐라고 했는지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송 결정한다 이거고. 그다음 관련해서 그 각주 3번의 관련 판례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각주 3번의 관련 판례. 이것도 뭐 다른 시험에서 사례도 나왔던 건데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한다는 합의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당연히 뭐 공평의 원칙 이런 거 놓은 거 쓸 수 있죠.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합의 관할도 소송행위인데 무효로 보죠.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을 유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심 사유 있을 때만 뭐 취소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합의 관할 같은 경우는 소송행위이지만 법관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죠. 그래서 민법상 의사표시가 적용돼서 합의 관할의 요건을 못 갖추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송 신청권 없다 거기만 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관할 위반인지 전속적 합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된 사실관계로 가서 이건 또 주관적 범위인데 3페이지 오셔가지고 갑은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밑줄 쳐두시고 병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아랫줄 채권 양도 통지 밑줄 치고요. 그래서 채권이 양도됐을 때 그러니까 승계인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병회사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송을 제기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밑줄 치고 그다음 을은 그 아랫줄 대구지방법원으로 자 이송 신청 밑줄 쳐주시고 그럼 이제 이게 그 갑과 을에 대한 그 합의 관할의 효력이 이제 병한테 미치느냐 그 뭐예요? 주관적 범위잖아요. 그럼 해설 가셔서 7페이지의 이유 부분 보시면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차 같은 걸 써주면 좋으니까 이런 목차도 자꾸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자, 그래서 제3자하고 그 뭐예요? 승계인하고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그 각주의 그 각주 5번의 비교 판례를 먼저 보세요. 마지막 세 줄. 그래서 갑회사하고 을회사 보증인 간의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서 즉 채권자하고 보증인 간의 별도 계약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주채무자한테는 안 미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채권인데 왜 안 미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3자한테 미치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안 미치는데 승계인한테 미치느냐 문제잖아요. 그래서 승계인의 문제니까 그 비교 판례는 채권인데 왜 안 미치느냐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문에 올라가셔서 뭐 물권 채권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1번에 가서 보시면 당사자 및 일반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그게 각주 5번의 마지막 판례고 그러나 지명 채권과 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뭐야 변경된 권리 관계를 승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변경된 권리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논거를 보시면은 권리 행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때는 이제 효력이 미친다. 물권 승계인한테는 안 미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뭐 대출금 채권이니까 미친다. 요거. 그래서 마지막 줄 전속적 합의 관할을 위반한 소재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뢰 관할 위반 주장은 타당하냐 물었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항상 특히 묻는 말에 대답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사례 2번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단까지는 큰 의미였고 세 번째 문단 내려가서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목적물이 병한테 승계된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에 을은 이제 갑 그 거기에 밑줄 쳐놔야 돼요. 갑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그래서 갑이 변제할 것을 요구한 차연금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어요. 이때 거기도 밑줄이요. 갑과 을은 X 부동산 소재지 대전인 거죠. 그래서 지금 X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건데
이제 갑은 이제 서초동 살고 그다음에 목적물은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서초동이고 목적물은 대전이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협조한다. 그 다음에 이후 거기를 밑줄 쳐놔야 되겠죠. X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소유권에 대한 각종 청구. 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밑줄 쳐주시고. 그럼 이게 이제 합의 관할이니까 이제 유효성 검토하고 모습 검토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차들을 자꾸 기억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목차 쓸 수 있으니까 쟁점 누락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목차를 암기하시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관할 법원을 한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합의 관할의 유효성, 그다음 모습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아래 문단에 을은 X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다음에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병이 승계인인 거죠. 그럼에도 갑이 부동산을 인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등기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밑줄 치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자 X부동산의 인도 청구소를 대전지방법원까지 밑줄이요. 그래서 X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대전지방법원. 그러니까 뭐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서울중앙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병한테도 미치느냐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갑은 서울중앙의 전속적 합의 관할, 그러니까 서울중앙의 전속적 합의 관할 밑줄 쳐주시고. 그럼 쟁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의 합의 관할 유효하고 유효한지, 그다음에 유효하다면 이게 전속적 합의인지. 그러면 전속적 합의면 관할 유효해야 되니까. 그럼 로마자 2번에 목차를 합의 관할의 요건 이건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차만 보면 되잖아요. 안에 내용 어차피 암기장에 다 있으니까 요건 그다음에 유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3자 효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아라비아 1, 2, 3번 목차만 보면 되고 앞에 내용들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토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안포수만 보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안 봐도 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검토 가서 보시면 매매계약서라는 서면에다가 특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원을 정했기 때문에 합의 관할의 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별도 서면일 필요 없고 이렇게 계약서에 쓰면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합의 관할의 모습으로 가서 갑과 을은 보통 재판적인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 그다음에 특별 재판적 소재지인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대전. 근데 둘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을 관할로 정했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다 이거죠. 그럼 전속적 합의가 됐고 그럼 그것이 병한테 승계가 되느냐? 그래서 넘어가셔 가지고 밑줄 친 부분에 일단 특정 승계잖아요. 포괄 승계한테는 당연히 넘어가고 근데 특정 승계인데 여기는 뭐야? 물권 관계잖아요. 부동산이니까. 따라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합의 관할은 물권 승계한테는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목차들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은 조금 복잡하게 내셨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 자, 부산광역시 동래구인데 뭐 법원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에 거주하는 갑. 그래서 갑의 관할은 이제 부산지법. 이제 경상남도 양산시 여기는 울산지방법원에는 영업소 공장. 그래서 갑이 뭐예요? 이제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지법 관할에 뭐가 있다? 영업소가 있다는 거죠. 갑이. 그래서 공장 운영하는데 이제 그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영업소 겸 공장에서 그래서 영업소 및 공장 부품을 생산해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기업을 하는데 을회사는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기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자 주된 사무소 밑줄 쳐주시고 그 아래줄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을의 이제 주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이라는 거죠. 수원지법. 그래서 근거는 이제 주된 사무소. 그다음 그 아래 문단에 갑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있는 을회사의 부산 영업소. 그래서 이제 본점은 수원지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는 이제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인 거죠. 서부지원. 그래서 을회사의 부산 영업소. 근거는 이제 부산 영업소.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 영업소에서 을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기계를 구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장소는 여기다. 근데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생산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제 부산지방법원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손배 청구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손배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지방법원은 뭐예요? 거주지잖아요. 거주지. 갑의 거주지. 그 첫 번째 주에 나오는 부산지방법원 속에 거주하는 갑.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 법원에다 제기했죠. 이게 사실관계예요. 자, 을회사는 관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런 것도 이제 변론 관할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을회사가 갑에게 제조 공급한 기계에는 자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는 답변서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답변서만 제출된 거 가지고 변론관할 성립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산지방법원은 34조 1항 밑줄 쳐주시고 관할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했는데 타당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관할을 찾아야죠. 뭐 관할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여러 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사물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 관할이고, 그다음 뭐 합의 관할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합의 관할 없으면 법정 관할로 가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찾는 거잖아요, 목차가.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죠. 근데 여긴 피고가 법인이잖아요, 의뢰사.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법인이나 그 밖의 사단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죠. 주된 사무소, 영업소. 그러니까 의뢰사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주된 사무소로서 보통 재판적. 여기가 보통 재판적이 되죠. 그러니까 합의 관할 조항이 없으니까 바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찾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특별 재판적은 이제 조문 쭉 펴놓고 해당되는 거 그냥 다 찾는 거예요. 주관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의무이행지잖아요. 자, 재산권에 관한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니까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죠. 8조 후단이잖아요. 근데 채무 성질이나 의사표시로 장소를 정했으면 그 장소인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특정물은 특정물 소재지고 특정물 외에는 다 뭐예요? 지참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지로 가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영업과 관련된 채무잖아요. 따라서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영업소가 어디예요? 울산지방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의 영업소가 있는 양산을 관할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재판적 이제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영업소인 울산지방법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산지방법원 그냥 거주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할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닌 거고 의무이행지로서. 그다음 나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동감 쳐두시고 피고 측이잖아요. 피고 측. 그래서 사무소 영업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 동감 쳐놓고요. 소를 제기할 때는 당연히 사무소 영업소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 부산 영업소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도 뭐예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이 된다 이거죠. 특별재판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할 찾는 문제 제일 난이도 높은 게 이런 형태니까 이거는 이제 몇 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서부지방법원도 관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예요? 보통재판적 수원, 그 다음에 울산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이제 보통 특별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 되죠. 자, 그럼 관할 위반일 때 뭐라고 했어요? 변론관할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3번에 자, 부산지법은 관할이 없는데 을회사가 관할 위반 항변 안 하고 뭐예요? 답변서만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론관할 성립하냐, 뭐 중요한 판례죠. 각주로 내려가셔서 피고의 본안 변론이나 준비조차 진술은 현실적 동감 써두시고, 따라서 불출석 답변서 진술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변서만 내놓고 불출석하면 진술관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답안지 쓰실 때는 판례는 피고의 불출석에 따라서 답변서 등이 진술관주 됐을 때는 이제 변론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논거는 뭐로 쓰면 돼요? 변론관할은 피고의 본안 변론은 현실적인 것이야 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론관할 안 생기니까 뭐예요? 관할 위반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 관할 위반으로서 이송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형태로 이제 사례가 나오면 어려우니까 이건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밑에 그 각주 8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각주 8번에 보면 이게 이제 밑보에서 보셨던 뭐예요? 하자담보 책임 무지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기계를 샀는데 그거 가지고 물건 만들었는데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밑보에서 보신 대로 뭐야? 담보 책임,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민법적으로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담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불 책임, 불완전 이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불법, 그 다음에 뭐 착오, 이제 사기, 강박.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리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불법 행위는 이제 금전이니까 이게 지참채무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주 8번 보시면 하자 있는 기계로 인해서 매수인 갑에게 확대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민법적으로 하담, 불완전 이행했던 체불, 불법 행위가 경합하죠. 물론 착오, 사기, 강박도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불법 행위지 특별재판적도 검토할 수 있는데 불법 손배는 원칙이 금전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 하자가 영업과 관련된 것이니까는 이제 영업소 특별재판적이고 그 다음에 영업소와 관련된 서부 지원이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게 영업과 관련되니까 근데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전채무니까 그냥 지참채무가 돼서 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아니냐 이것도 이제 가끔씩 질문하셔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 세 번째 줄에 불법 손배는 금전채무인데 그럼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 손배의 근거가 뭐예요? 매수한 물건의 하자로 발생한 불법 손배잖아요. 그게 아까 보셨던 영업에 관한 채무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영업소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학설의 논의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 몇 분이 뭐 똑같은 질문을 하시길래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이게 이제 그 뭐야 채무불이 아니 불법행위랑 경합하니까 금전채무인데 이게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잖아요. 뭐 우리 갑을 폭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니까 이것도 영업소에 관할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랑 똑같이 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참채무니까는 부산지방법원 갑의 주소지도 관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뭐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은 좀 검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4번으로 가셔서 이제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뭐 이제 저당권을 받은 그 사안인데 문제 보세요.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갑은 수원시 정자동 밑줄 쳐놔야 되겠죠? 관할이니까. 그 다음에 갑은 서울특별시 서초동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을은 서초동이고 이제 갑은 수원이고 그래서 갑은 수원이고 이제 을은 서초동 그러니까 서울중앙 이렇게 되는 거죠. 을에게 6억을 빌려주면서 자, 을 소유의 밑줄 쳐주세요. 춘천시 소재 X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는 춘천이라는 거고 엑스토지의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격려해 줬어요.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소송과 저당권 소송은 자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만의 동감 써두시고 이거는 전속적 합의잖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까지 밑줄 써주시고 만의 동감 써놓고 그래서 갑의 주소지니까 어디예요? 수원지방법원에 뭐예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속적 합의. 그래서 이거는 뭐 견해 대립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를 전속적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문단에 부산광역시 보수동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병이 부산 주소지죠. 이제 병은 갑의 위 유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 밑줄 치고요. 압류 전부 명령 받았는데 이 명령은 을에게 송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제3채무제 송달됐을 때 효력 발생 시점이죠. 그 다음에 병의 촉탁 신청에 따라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도 밑줄 쳐주시고 부기 등기도 병 이제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 되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 갑에게 이전이 된 거잖아요. 갑에게 전부 명령. 그럼 채권이 이전이 되면서 뭐야 근저당권도 병에게 이전이 됐다 이거고. 그다음 그 아래 을은 저당권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해서 지금 저당권이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민법 보신 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 맞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병을 상대로 밑줄 쳐두고 춘천지방법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까지 밑줄 쳐세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이 이송 신청 밑줄 쳐두고요. 법원은 관할 합의 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송 결정 밑줄 쳐두고 그래서 을이 그래서 이제 병이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을이 이송 결정에 즉시 항고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뭐 밑에 참고는 좀 전에 뭐 그 얘기니까 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 그 다음에 춘천은 춘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는 부산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문제 즉시항고 법원은 이성 결정 및 즉시항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가서 오른쪽에 이것도 뭐 목차만 보면 되잖아요. 일단은 관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왜냐하면 갑과 을이 뭐요? 이제 갑의 주소지 즉 수원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를 했잖아요. 전속적 합의 효력이 병한테 미치면은 이건 뭐 이제 관할 위반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제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관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써야죠.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그럼 안에 내용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 여기는 뭐 전속적 합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뭐 서면이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전속적 합의 요건 이런 건 뭐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가서 보시면은 갑과 을은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갑의 주소지 전속적 합의를 했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물건인 거고 그 다음에 승계인이 된 병한테는 안 미치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등기 등록 공공기관이 있는 그 목적물 소재지. 그래서 등기소 소재지잖아요. 이게 그 사행 취소 관련된 2002년도 판례인데 그 뭐 선택형에 있으니까 뒤에서 보실 거고. 따라서 을이 제기한 말소 소송의 제기는 이제 뭐 관할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춘천지방법원은 목적물 소재지니까. 그다음에 로마자 3번에 이제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권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직권만 되고 신청권 없다는 잘 아실 거고 그 직권 발동 촉구인밖에 없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은 법원이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할 수 없고 즉시항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즉시항고의 대상이 안 되니까 각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각하. 그러나 법원이 관할 위반 이유로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각주 13번 판례잖아요. 자, 39조 조문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13번 각주 판례 자체가 이제 사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9조가 이제 이송 결정에 대한 구제 방법이잖아요. 민소법 39조를 보면 이송 결정하고요.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관할 위반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관할 위반은 이송 신청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각주 판례는 뭐예요? 이송 결정. 앞에 있는 이송 결정에는 들어가잖아요. 이송 결정에는 관할 위반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A 법원에 근데 을이 뭐예요? 관할 위반이다.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고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송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송 신청. 그래서 관할 위반에 이송 신청을 했더니 뭐예요? 법원이 받아줬잖아요. 받아줘가지고 그래 관할 위반 맞다. 그래서 관할 위반이니까 그래서 관할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송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송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다툴 거 아니에요. 갑이 이게 왜 관할 위반이냐 라고 즉시항고를 했단 말이죠. 39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즉시항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9조 앞에 있는 이송 결정에는 이렇게 직권발동 촉구 의미의 관할 위반 이송 신청에 대한 이송 결정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39조 전단에 따라 즉시항고를 한 거죠. 그럼 이제 4번에 즉시항고심에서 뭐예요? 이제 이 항고심이 보니까 항고심 판사가 심리해 보니까 뭐예요? 갑의 말이 맞다는 거죠. 관할이 있는데 얘 왜 이송했는지. 그래서 그럼 뭐예요? 원 재판을 이제 원심을 취소하고 그래서 취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것도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재판만 취소한 거니까 원심을 취소한다. 그다음 뭐예요? 을에 이제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 그래서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5번 이제 재항고란 거죠. 을이 재항고. 그럼 이제 재항고에 대해서 법원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뭐예요? 재항고 각하죠. 각하. 이건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할 위반의 이송 결정은 39조의 이송 결정에 포함이 되지만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은 이제 39조의 기각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신청권이 없으니까 그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가 뭐 사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각주 13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당사자가 관할 위반으로 한 이송 신청한 경우에도 직권발동 촉구인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39조에 따라 갑이 즉시 항고가 되고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심에서 설사 당초의 이송 결정이 취소. 그러니까 뭐예요? 항고심이 1심 결정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그냥 취소만 하면 안 되고 취소하면서 의뢰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의리 재항고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즉 의뢰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항고하면 각하는 거죠.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18년도 판례 자체도 중요하게 좀 보시고. 그래서 그다음 본문에 올라가셔서 여기는 뭐예요? 병한테는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죠 병. 병한테는 합의 관할 위반을 이유한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신청권이 없다는 거고 법원이 직권 조사해가지고 관할 위반 판단해서 결정하면은 그러면 상관없죠. 그래서 을은 이제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그 얘기한 대로 이송 결정은 관할 위반이어도 즉시 항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송 결정을 취소한다. 뭐 요 각주 18번하고 연결되는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4번까지가 관할이고 아까 그 3번 뭐 울산 뭐 영업소 어떤 거 그런 판례들은 그런 사실관계들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사례 5번으로 가셔가지고 재소존 사망의 문제죠. 자 A는 B 변호사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위임했고 자 위임계약 체결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추가로 증거 수집한 다음에 2달 이내에 소장 제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뭐예요? A가 사망을 했죠. 그다음 유족으로는 아들만 있었고 그다음 할아버지 계시고 그다음 B는 거기요. A의 사망 사실 모른 채 A를 원고로 소를 제기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사망은 소송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중단 재소존 사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망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보통 소장 접수해 놓고 연락을 하는데 그 사이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기는 적법하냐 그다음 뭐 비판해 보라는 것까지 쓰셨는데 뭐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8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뭐 교과서 쓰듯이 써놓으셨는데 자 원칙을 볼까요?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해 소재했을 때는 원고 피고 불문하고 부적법하죠. 이 당사자 대립 구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 당사자 대립 구조를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소각하 판결하는 게 맞죠. 원고든 피고든. 만약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당연무효다. 당연무효의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장에도 저기 당연무효 판결 정리해놨죠. 그거 아니고 다 유효니까. 그 다음에 예외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 피고가 사망자임을 모른 채로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 그게 뭐예요?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나오죠. 표시 정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제기 전에 원고가 사망했는데 이 사안이잖아요. 소대인이 모른 채 소제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 위임한 다음에 사망했고 근데 변호사가 모르고 소장을 접수한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분에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이걸 논고로 쓰면 되죠. 그래서 소재기는 적법하고 소재기 효력은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 판례들 가지고 내신 거니까. 그다음에 뭐 비판점인데 뭐 비판까지 뭐 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런 참고사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비판에서는 네 번째 줄 당사자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동감 써주시고. 그래서 권리 능력은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당사자 파트에서는 주소를 꼭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당사자 확정인지 적격인지 능력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망자는 당사자 능력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얘기로. 예,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6번도 자 사례 6번도 두 번째 문단 내려가셔가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 변호사 A를 선임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갑이 A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제 상소 제기하나 특별수권 부여하지 않았다 밑줄 쳐두시고요. 그러니까 1심만 맡긴 거죠. 갑은 소송 위임 후 귀가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똑같죠? 사망 사실 알지 못한 변호사 A 밑줄 쳐두고요. 그럼 이제 중단은 안 되는 거고 갑을 원고로 표시해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갑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대권이 소멸하니까 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의 유일한 상속인 병은 변호사 B에게 항소심 소송 대리 밑줄 쳐두시고요. 그래서 병은 이제 B 변호사한테 이제 항소심의 소송 대리를 이제 위임했고, 그러니까 B는 밑줄 쳐보세요. 갑의 명의로 항소장 제출한 거죠. 갑의 명의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상속인으로 수개 신청하고 병 명의로 항소장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갑 명의로 항소장 냈잖아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돼요? 1심 소재기 당시에 이미 사망한 자의 재소는 부적법하고 보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 당연 무효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화 판결을 선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 취소, 소각화 판결 선고 이렇게 밑줄 쳐두고 항소심 판단은 적법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소전 사망이 아니잖아요. 이 사안은 왜냐면은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사망은 소대권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은 이상 사망했더라도 소대인의 소재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소재기 전에 사망했는데 소대가 선임돼 있을 때는 중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효가 되고 다만 그 이후에는 신급 대리 원칙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상소재기 특별수권이 없다면은 판결 정보 송달 시 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칙은 뭐예요? 수기하고 소송행위해야 되는데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고 동시에 해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식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수기 절차를 밟고 소송행위 해야 되는데 이제 항소하면서 동시에 해도 되고 항소 먼저 해놓고 수기를 나중에 되고 판례는 뭐 하자치유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3번 내려가셔가지고 수기하고 항소하든지 수기와 동시 항소하든지 항소해놓고 수기하든지 뭐 등등. 근데 수기하지 아니한 채 망인 명의로 항소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추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지막 줄이 그 얘기잖아요. 수기 신청에 의해서 하자는 치유된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소송행위 해놓고 나중에 수기해도 하자가 치유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무건대리 추인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죠. 뭐 소급표 있다. 그게 이제 각조 21번 판례인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돼 있으니까 두 번째 줄 변호사의 소재기. 그러니까 1심 절차는 유효한 거잖아요. 다만 신급 대리 상소재기 특별수권이 없었으니까 판결 정보 송달 받는 순간 중단이 된다. 그럼 상소인은 원래 수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망인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수계 절차를 먼저 동시에 밟지 않고 항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하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항소심에 수계 신청하고 소송대리인 B가 항소를 적법한 거 추인. 특히 뭐예요? 본안 변론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사례로 가셔가지고, 자, 요것도 이제 바꾸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그 재소전 사망에서 뭐 표시정적으로 간다는 건 나왔는데, 이제 1순위가 상속 포기해서 2순위로 바꾸는 거. 이건 아직 안 나왔죠. 7번에 보시면은, 갑으로부터 차용한 을이 사망하니까 망인의 1순위, 자, 1순위 단독 상속인 자녀병이 상속 포기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을의 사망 사실은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병이 있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 정이 있고 이런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1순위 단독 상속인 자녀병이 상속 포기해갖고 수리됐는데 따라서 망인의 이제 거기요 형인 정이 2순위 단독 상속인 이줄 서시고,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도 없고 형제 자매로 간 거죠. 그래서 갑은 1순위 상속인이 병을 피고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을의 사망 사실 알아가지고 1순위를 피고를 했는데 1순위의 포기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피고를 자 2순위 상속인 정으로 바꾸는 자 피고 경정 신청서 밑줄 쳐두고, 이게 포인트죠. 원래 표시 정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피고 정은 피고 경정이 있을 때 중단 효과는 경정 신청 시잖아요. 구피고 소치와 신피고 소재이니까. 따라서 경정 신청서 제출할 당시 이미 소시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 항변한 거잖아요. 결론은 표시 정정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논거 1번에 당사자 확정했던 걸 써주시고, 자 그럼 당사자 파트는 항상 주소를 쓰시라고 했잖아요. 당사자는 일단 확정을 시켜야죠. 확정. 그래서 확정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보시는 표시 정정이라든가 재소전 사망 이런 하부 카테고리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쟁점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확정된 당사자가 일반에서 구체로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능력에서는 뭐예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조합 이렇게 되죠. 그 조합 나오면 당사자 능력의 문제다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어도 이 소송에 적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적격. 그럼 이제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의 각각의 적격자들, 그 다음에 실제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데 당사자 적격을 갖는 소송 담당의 문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격자라도 미성년자면 단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능력, 그 다음에 변론 능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 파트의 교과서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쟁점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게 문제가 되면 이거 당사자 능력의 문제다, 이거 적격의 문제다, 뭐 소송 능력 문제다 이거 써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당사자 확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번 당사자 확정에 동하셔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판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인 경우는 실질적 표시설인데 재소전 사망일 때는 요 판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사안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재소전 사망이니까. 자,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했을 때는 이제 사망자의 상속인이 실질 피고이고 표시 잘못이기 때문에 표시 정정. 그러니까 결국 이제 표시 정정으로 가기 위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표시 정정은 누구로 바꾸느냐? 이번에 실질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 상속인이죠. 따라서 선순위가 상속 포기 등을 하면은 차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요 2009년도 판례 가지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판례 자체는 안 나왔죠. 그래서 채무자 사망은 알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을 찾아서 소재했는데 1순위의 상속 포기를 몰랐던 거죠. 그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피고 동일성에 관련된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차순위, 2순위로 표시 정정으로 간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은 뭐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까 판례가 타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 핵심이 오른쪽 3번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표시 정정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피고 경정 신청서를 했죠. 각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변경 전후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표시정정 대상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면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피고 경정 방법을 취했더라도 표시 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효과는 잃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법적 성질 효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럼 이런 것도 다 소송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에 놓은 거는 뭐 쓸말 없으면 뭐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이거 쓰면 되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표시 정정이 되면 이제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가 돼서 이제 피고의 소멸 시향변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2009년도 판례를 리딩 케이스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8번으로 가셔가지고 그 오른쪽 편에 제목 보시다시피 비법인 사단의 주소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의 문제잖아요. 당사 능력. 자, 그래서 사례 8번을 보시면 농사를 지는 30호 가구로 구성된 감마을 밑줄 쳐두시고 마을 총회로 규약을 정하여 그러니까 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마을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공동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은 A가 마을 주민을 대표 밑줄 쳐주시고 A가 대표자라는 거죠. 근데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수리 요구했든가 등등 했더니 을은 거부한 거죠. 따라서 그 문단 마지막 두 줄에 A는 감마을의 이름으로 을법인을 상대로 밑줄 쳐주시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소송에서 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 감마을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A는 소송에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세 번째,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이건 밑보에서 보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 얘기죠. 부적법하다 세 가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A가 뭐 적법한 대표자인지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자, 일단 이 채점 기준표 그대로 일단 본문에 써놨는데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주 27번을 먼저 보시면 자, 이제 그 각주 27번에서 단체가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죠.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 능력자는 민소법상의 당연히 당사자 능력자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민소법 52조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어서 민법적으로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걸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다만 그 각조 계속 보시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면 그 뭐 소송 능력의 문제잖아요. 대표권이 없으면 얘는 대표자가 아니니까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죠. 따라서 저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해서 얘가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는 얘가 진짜 대표자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으면 비법인 사단인 거고 그럼 당사 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나온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면 대표권 흠결로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대표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채점 기준표 보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교수님이. 그건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면 비법인 사단이 소급해서 당사 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즉 법인의 실제를 갖췄는데 설립 등기만 안 하면 비법인 사단이 되는 것이지 비법인 사단을 대표한 자가 대표권이 없으면 그냥 무권 대표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표 문제지 얘가 대표자가 아니라고 해서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지 그런 취지로 자꾸 써놨어요. 그건 좀 수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로마자 이번에 을의 주장을 종합하면 감마을은 당사자 능력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당사자 능력이죠.
당사자 능력의 전제 요건으로서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당능이 없든 대표권이 없든 각하잖아요. 근데 당능이 인정되더라도 뭐야 총유 소송이니까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된다. 안 거치면 대표권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소송 요건은 다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사실시 변정시를 기준 판단하죠. 그건 뭐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넘어가셔서 로마자 3번에 당연히 뭐예요?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감 마을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 마을의 이름을 수직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내려가서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주민 개인의 인격이 반영되지 않고 따라서 뭐예요?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건 조합이 될 수 있지만 감 마을의 명칭으로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있어야지만 그게 그 실질을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4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당사자 능력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민법 같은 실제법상의 권리 능력자,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법인이잖아요. 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그다음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지만 민소법상 예외적으로 그게 52조잖아요.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죠. 따라서 A 마을은 법인은 아니니까 설립등기했단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는 아닌데 그 아래 문단에 52조죠.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도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데 당연히 뭐 사회 거래 실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도 일단 민소법상의 당사자 능력자고 다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법정 대리. 그래서 이 64조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연인이야 이제 돌아다니고 눈에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법인은 민법상 권리 능력자고 당연히 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자고 비법인 사단 재단은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52조의 당사자 능력 인정해 주는데 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소송 무능력자 취급하죠. 소송 무능력자.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민소법 64조에 따라 법정 대리 취급한단 말이에요. 대표자를.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A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사실관계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그래서 가정적으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대표자로 선출됐는지 사실관계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3번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감마을이 대표자로 A를 선임해서 거래해온지 불분명하지만 심리 결과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면은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데 대표자로 선출되기 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건 무권 대표잖아요. 그냥 무권 대표지 이것 때문에 감마을이 당사자 능력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오해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각주 32번을 보세요. 각주 32번.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별도의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판례도요. 비법인 사단 재단의 존재 여부, 그다음 뭐예요?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 별도잖아요, 별도. 그래서 얘가 비법인 사단의 재단의 실질을 갖췄는지,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대표권이 있는지, 이건 별도잖아요. 그래서 뭐 판례가 소송 당사자 능력, 즉 비법인 사단 재단이 존재하는지는 당사자 능력의 문제고 얘가 진짜 대표권이 있는지 소송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아니라고 해서 얘가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취지로 써놓으셨으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왼쪽 편 각조 31번 보세요. 채점 기준표에는 A가 감마을의 대표자라면 감마을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나 A가 대표자가 아니라면 감마을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거지 나온 애가 대표자가 아니라고 해서 소급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비법인 사단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니까 대표권의 문제지 뭐 당사자 능력은 별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마을이 이제 이 비법인 사단의 요건의 실체를 갖췄는지를 보고 갖췄다면은 비법인 사단이 맞는데 얘가 대표자가 아니네. 그럼 이제 별도 소송 요건별로 각하지 소급해서 대표권 없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니죠. 그다음 로마자 5번에 이거는 뭐 밑보서 보신 대로 밑줄치 뭐 총유 관련된 소송은 정관의 대표자 소재기 관해 부여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뭐 밑보서 보신 거고. 그래서 각주 33번에서요. 총유재산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안 거치면 부적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결론들로 뭐 A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사실관계를 안 줘줬으니까 가정적으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셔서 요것도 이제 당사자 적격의 문제인데 당사자 적격은 이행 확인 형성하고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뭐 이중매매한 사안인데 첫 번째 줄에 갑은 주택을 신축하려고 밑줄 쳐주세요. 을로부터 토지를 10여 원의 매수까지. 그래서 이제 갑이 제일 매수인인데 을로부터 갑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잔대금 등등은 하기로 하되 세금 관계상 못했고 그 아래 문단에 갑이 확인한 결과 이제 거기 밑줄 쳐주세요. 을은 이미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제 이중 매매한 거죠. 병한테 소이등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피고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병 앞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자 소이등 말소. 그래서 이제 근데 뭐예요? 말소 등기 대상이 병 앞으로 맞춰진 등기잖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라. 그럼 병한테 청구해야죠,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소위 등. 그래서 첫 번째는 병 등기 말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매 소위 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 사실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각 소송 절차는 적법하느냐. 그래서 여기 로마자 1번 가셔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행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 동안 써주시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적 사안이죠. 그래서 이행소송에서 당적은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한 자가 스스로 원고적격을 갖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스스로 피고적격을 갖고 따라서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면 본안 기각의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뭐예요? 2번이잖아요. 자, 등기 의무자 동갑 써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법리들은 지금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 민법에서도 했죠. 그래서 그 민법 암기장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이행소송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뭐라고 했어요? 피고 적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피고 적격 흠결리로 각하한다는 거고 뭐 통설 판례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적 흠결, 그러니까 당사 적격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논거는 등기부 기재가 명확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예외가 사자 허무인인데 그 올해 사령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병등기 말소에 대해서는 병을 상대로 해야지 을을 상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이행소송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피고 적격 흠결로 각하다 이거고 그래서 적법하냐 물었으니까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적법하냐 물었으니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매매 소위 등은 승소 판결 날 수 있죠. 물론 집행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병명의로 이미 등기가 됐고 이게 이제 병이 배임에게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이제 집행은 안 되지만 승소 판결 받는 것까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매매에 따른 소위 등 청구할 때 피고가 현재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승소 판결로서 집행을 할 수 없더라도 집행과 소송은 별도잖아요. 판례도요. 이행의 소송은 청구권 존재 주장하는 것 자체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그래서 집행 불가능 곤란. 거기 동감 써놓고 그것만 가지고 뭐요?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뭐 집행이 안 될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집행이 안 되지만 소송의 소익이 있을 때는 오른쪽 문단에 놓은 거 쓰시면 돼요. 자, 판결 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고 강제 집행 절차는 사실적 해결 절차잖아요. 그래서 관념적, 사실적 동안 써주시고 그리고 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소익이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는 병 등기 말소니까는 피고 적격 각하인데 매매 소유 등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이제 매매 계약 입증하면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 10번까지만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성년 후견인은 뭐예요? 지금 제한 능력자는 소송 능력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 요 문제 정도. 자 문제를 보면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돼요. 판결 확정 후에도 병업도 변제 못한 갑은 밑줄 쳐두시고. 갑은 그 아랫줄 소를 제기하였다 밑줄 쳐두시고요. 근데 후소 소송 중 이해 변론기일에서 갑이부터 밑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원고죠. 갑이 후소의 소장 송달 하루 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심판 받은 사실에 밑줄 쳐두시고.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 전이니까 뭐예요? 소송 계속 발생 전에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아무리 많이 써도 소송 능력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배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뭐 로마자 2번에 소송 능력 동감 써놓으시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이거는 뭐 민법 개념이잖아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되어 있어서 행위 능력 제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소송 능력이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취급을 통해서 소송이 할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뭐 민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능력자가 되는 거고 근데 설문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소송 능력자가 돼요. 그럼 로마자 3번에 이게 뭐예요? 소송 계속 전. 아까 보신 대로 소장 부본 송달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송 능력의 유무는 소송 요건이잖아요. 직권 조사항이죠. 따라서 소송 능력에 흠이 있으면은 일단 보정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명한다. 그래서 보정 안 하면 뭐 그때는 각하하는 거고. 그래서 소송 능력자의 소송 행위는 세 번째 유동적 무효동감 쳐두시고. 그러니까 민법상 제한 능력은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소송법은 취소로 보면 법정 안정성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무효로 보는 거죠, 무효. 그래서 다만 확정적 무효는 아니니까 이제 뭐예요? 추인하면은 소급표가 있다 이거고. 따라서 후소는 원고 측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능력자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보정 명령 내리죠. 그래서 59조 통감청을 주고. 그래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59조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정 명령 내리고 보정하면은 이제 보정된 대로 진행하면 되고 보정 안 하면 지금 보신 대로 그 결론 부분에 각하하는 거죠. 이제 소송 능력 한결로 각하한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소송 능력은 미성년자 뒤에 뭐 송달에서 또 나올 텐데 미성년자 송달에 또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송 능력은 미성년자하고 그다음 나온다면 요 문제의 피성년 후견년 정도 주관식으로는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선택형 하죠.